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영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구독자 질문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께서 질문한 내용이 기존 건물의 사무소를 의원 용도로 용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떠한 절차와 정말 또 가능한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의원을 개업하려는 의사분들은 꼭 체크포인트 7개를 확인하시고 정말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의사분들은 이 건축법이라든가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가능하다 이 말 믿고 계약을 했다가 실제로 또 일을 진행하다 보면은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약 부분에서 어떤 분쟁과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은 건축법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장애인법입니다. 장애인법. 그래서 단순히 사무소를 의원 용도로 용도 변경하는 게 뭐가 어렵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건축법과 장애인법을 모두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단순히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장애인법에 걸려서 이게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존 건물입니다. 기존 건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도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상 체크포인트 7개를 다 확인하시고 가능 여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과 제반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 진행을 할 때는 꼭 현행 법령을 여러분이 직접 문서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의사항 내용은 꼭 현행 법령을 확인을 해라.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기존 건물의 일부 사무소를 의원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절차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먼저 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전의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변경 전의 건물의 모습을 보니까 4층짜리 건물인데요. 1층, 2층이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자, 3층과 4층이 한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변경 후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1층과 2층의 사무소를 이제 치과의원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경 전 내용을 보니까 다 이제 근린생활시설인데요. 한의원 같은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이고요. 사무소 같은 경우는 2종 근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이고 또 1종이고 2종이고 점점 복잡해지는데 그 내용도 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1층과 2층에 있는 이 400제곱미터죠. 400제곱미터를 치과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데, 자, 기존 건물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주의 깊게 이 체크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체크해야 될 법령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뭐 공인중개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걸 용도 변경할 때에 어떠한 법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건축법이죠. 건축법은 용도별 건축물과 용도 변경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건축법이 용도별 건축물, 즉 건축물의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요. 이게 29개 용도로 크게 구분이 되면서 세부적인 용도가 또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존 건물의 변경 전의 용도가 무엇이고 또 변경 후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이거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용도 변경 절차를 좀 봐야 되는데, 용도 변경을 주관하는 부서가 바로 건축가입니다. 건축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우리가 건축법을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방화 유리창 문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 건축법에서 보고 있는 게 방화 유리창 설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접대지 경계선, 즉 옆집의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1.5m 이내에 창문이 있다면
자, 용도 변경을 할 때 그 용도 변경의 그 층에 해당되는 이 창문을 일반 유리가 아니라 방화 유리창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도 변경도 해당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방화 유리창 설치 여부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제 대수선 대상 여부인데요. 우리가 이제 건축을 보게 되면은 뭐 신축도 있고 용도 변경도 있고 증축, 개축 여러 가지 행정의 행위가 있는데 대수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수선. 말 그대로 크게 수선한다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벽에 페인트를 칠하고 바닥재를 바꾸고 이런 내용들은 대수선이 아니고요. 뭐 외관을 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력벽을 뭐 해체한다든지 뭐 철거한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대수선 규정이 있는데 대수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대수선에 해당이 되면은 또 이게 허가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일이 복잡해지고 커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단순히 사무소의 파티션 벽을 없애고 그리고 의원으로 용도 변경한다면은 대수선에 해당이 안 되지만 우리가 또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히 외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수선 대상 여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건축사와 잘 협의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법을 보게 되면은 크게 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방화 유리창 부분이 좀 까다로워졌지만 뭐 이 내용도 유리창을 바꾸면 되는데 좀 비용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체크해 보시는데, 자,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장애인법입니다. 장애인법. 단순히 건축법만 해결해서 돼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요. 용도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장애인법입니다. 장애인법. 최근에 장애인법이 또 한번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고 용도 변경도 개정된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인법을 꼭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건축사 업무라든가 건축 실무 업무를 하시는 분도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건축법만 보고 용도 변경이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법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법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검토해야 되느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즉, 의원으로 바꿨을 때 그 의원으로 바뀐 용도가 장애인법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편의시설의 설치 항목이 그러면 무엇이냐. 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애인법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된다면 업무 처리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부딪혀 보면은 장애인법에 걸려서 아예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의 체크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나하나씩 체크 포인트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체크 포인트를 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체크 포인트 1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의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2를 보면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말하는 용도가 무엇인지 이 종류들이 29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의원은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 속해 있습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 여기서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종 근린 생활시설은 정말 우리가 주거 생활이라든가 도시 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종 근린 생활시설 라목을 보면은요, 의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와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용도별 건축물을 보면은요, 면적에 관련된 제한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냐? 일종 근린 생활시설에서 의원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의원과 병원이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의원은 근린생활시설이고요. 병원은 의료시설이 됩니다. 의료시설. 그럼 어떤 분이 의원과 병원이 뭐가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면적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병상이 20개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시설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뭐 치과라든가 뭐 정형외과 의원이라든가 내과라든가 이런 의원 부분들은 대부분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의원으로 해서 메디칼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해서 수익형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의원은 건축법상의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먼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2입니다. 자, 사무소를 의원으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무소가 또 무엇인지 좀 확인해야 되겠죠. 자, 사무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갑니다. 물론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아주 소규모, 뭐 1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무소 같은 경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사무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별표를 보니까 여기 하목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나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자,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사무소는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제곱미터를 넘게 되게 되면 이종 근린생활시설로 되는데 면적의 제한이 있다. 여기서는 또 면적의 제한이 있죠. 면적의 제한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는 뭐냐?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실사용 면적이 아니고 복도라든가 계단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500제곱미터 미만이 바로 이종 근린생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00제곱미터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업무시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업무시설. 그러니까 용도가 500제곱미터 미만은 근린생활시설이지만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업무시설로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한 규정과 주차 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뭐 각 층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다르고 뭐 다른 사무소가 들어가서 500제곱미터가 넘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또 더 디테일하고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사무소 같은 경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소를 일종 근린생활시설의 의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에서 2종에서 1종으로 바꾸는 그러한 용도 변경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3입니다.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건축법 19조에요. 용도 변경이라는 게 나옵니다. 19조에 용도 변경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디테일하게 따지면 9개 군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각 군별로 또 용도들이 막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제 건축법 해설 용도 변경 편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종 근린에서 1종 근린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거죠. 자, 건축법 19조 용도 변경을 보니까요. 자, 여기 7호에 근린생활시설군이 나옵니다. 근린생활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은 1종 근린, 2종 근린으로 나눠지겠죠. 자,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의원으로 용도 변경을 할 때는 예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의 기재 내용 변경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같은 근린생활시설에서 같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데 의원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건축법에서 말하는 용도 변경의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네 번째인데요. 변경 절차. 자,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용도 변경을 주관하는 주부서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주부서다. 자, 먼저 신축인 경우에 신축인데 공실이다.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준공받을 때 신축에서 사무소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준공하고 나서 의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겠죠. 임대가 이제 의원으로 됐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신축해서 공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경 전후 도면 없이 그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서 바로 의원으로 용도 변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내부 시설을 안 했고 그냥 공실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강의는 기존 건물인 경우를 좀 우리가 중점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변경 전후 도면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 쉬울 것 같지만 해당 건축가에서는 기존 건물의 변경 전후 도면을 우리가 첨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도면을 보고 방화 유리창 대상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서 적법하게 해야 되겠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내에 만약에 내 창문이 있다면 이거는 방화 유리창으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도면에 표기를 해야 되겠죠. 변경 전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 변경 후에 방화 유리창으로 바꿔야 된다. 자, 그리고 대수선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뭐 중축이라든가 개축이라든가 뭐 내부 구조를 바꾼다든가 뭐 내력벽을 바꾼다든가 기둥을 뭐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대수선 대상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업무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업무 진행을 해야 되죠. 물론 도면을 건축사가 작성을 안 해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해당 인허가청에서는 건축사가 건축사 도장 날인을 해서 변경 전 도면과 변경 후 도면에 건축사가 책임을 지게끔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업무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기재사항 변경이라고 해서 그냥 기재사항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도면까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건물이 오래돼서 도면이 없다면은 현장에서 그 건물을 실측을 해가지고 실제로 재는 거죠. 실측을 해서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죠. 실측한 것과 건축물 대장의 면적을 우리가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이 오래돼서 도면이 없다면 실측하는 또 업무를 해야 됩니다. 더 좀 일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자, 변경 공사 후, 자, 이제 용도 변경을 신청을 하고 변경을 하고 공사를 다 마쳤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준공 처리를 해야 됩니다.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준공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 용도 변경이 단순히 용도 변경 허가가 나면 끝난 게 아닙니다. 용도 변경에 관련된 사용 승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됩니다. 사용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변경 전후를 확인하고 준공 처리를 최종적으로 내줘야만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이 끝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건축가에서 진행하는 변경 절차가 체크포인트 4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포인트 5번째부터는 좀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이 건물이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설치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